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만 학당의 교장 이영훈입니다. 이승만 학당은 전국 순회 강연을 기획했으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멀리 부산에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강연의 제목은 이승만과 대한민국입니다. 1948년 2월의 일입니다.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38도선 이남에서 총선거를 실시할지 여부를 두고 심각하게 고민하였습니다. 남한의 유력 정치인들 사이에 의견이 심각하게 대립하였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대표하는 김구와 김규식은 총선거의 시행을 반대하였습니다. 반면에 남한의 자유민주 세력을 대표하는 이승만은 총선거를 시행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최후의 담판이 미 군정의 하지 사령관의 주재로 열렸습니다. 하지는 김구, 김규식, 이승만 이 세 분을 초청했습니다. 하지 사령관이 장황하게 1시간이나 걸쳐 총선거를 시행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김구와 김규식은 끝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일입니다만은 그들은 북한의 김일성에게 남북협상을 제의하는 편지를 발송한 뒤 그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반면에 이승만은 그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우리가 지난 35년간 그렇게나 여러 나라의 독립을 호소하고 여러 국제회의에 참가하려고 노력했지만은 번번이 거절을 당하였다. 이제 국제사회가 독립의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려 하는데 제주도만이라도 독립의 정부를 세우면은 국제사회에 나가서 우리의 주장을 펼칠 수 있지 않느냐. 그 기회를 왜 놓치려고 하는가. 당신들은 당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가라. 역사의 책임은 내가 지겠다. 이승만은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당일 그 회의에 배석한 미군정의 장교들은 김구와 김규식이 역사의 결정적 국면에서 중대한 선택을 해야 될 마당에 어떠한 대안도 없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는 이승만 박사의 책임으로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공산주의는 콜레라와 같다. 공산주의와 타협하는 것은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과 같다. 공산주의와 타협하면 이 민족은 다시는 헤어날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지고 만다. 몸의 반쪽에 병이 들었으면 나머지 반쪽의 건강을 먼저 지킨 뒤에 나머지 반쪽의 건강을 회복할 일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어찌해서라도 좌우합작을 해서 통일국가를 세우는 것이 긴요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민족 분단의 주범이라고 비난해 왔지 않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이제 역사가 그로부터 70년이 흘렀습니다. 당시 세계사의 진행은 캄캄한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치의 앞도 안 보이는 오리무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인류의 밝은 미래를 인도하는 등불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승만 박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일찍이 1922년에 공산당의 당부당 옳고 그름이라는 논문에서 공산주의를 시행하면은 다시 말해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자본가의 재산을 빼앗아 골고루 나누면은 그것으로 인해 인류 문명의 발전은 중단된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1933년 소련을 실제 여행하면서 그 같은 공산주의 소비에트의 현실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모스크바의 어느 호텔에서 묵었습니다. 밤중에 호텔 지배인이 찾아와서 자기를 미국으로 데려갈 방도가 없는지를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배가 고파서 살 수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소련 정부는 반공주의자 이승만을 추방하였습니다. 돌아오는 열차 안에서 그는 여러 사람의 미국인과 동석하였습니다. 열차가 소련의 국경을 벗어나자 그들은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 길거리에 시체로 넘어져 있는 농촌 현실을 목도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승만은 오래전부터 공산주의의 정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했기 때문에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한반도가 소련의 점령 아래로 들어갈 것을 그럴 가능성을 가장 경계하였던 것입니다. 2차 대전 이후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자화합작의 유혹에 빠져서 공산주의자들과 협력해서 정부를 세웠습니다. 헝가리가 그러하였고 체코가 그러하였습니다. 그 뒤에 일어난 사태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에 참여한 공산 세력은 유력한 자유주의 정치가를 하나씩 테러로 제거합니다. 그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면 공산당에 포섭된 경찰 조직이 쿠데타를 행하여 정부를 전복한 다음 프롤레타리아 독재 혁명을 위한 정부의 건립을 선언합니다. 이승만은 그렇게 차곡차곡 공산화가 이루어지는 전쟁 후 동유럽의 사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1946년 12월 이승만은 미 군정의 바퀴를 피해 미국의 여론에 직접 호소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이승만의 정치고문 로버트 올리브 박사는 우리는 워싱턴에서 백악관이 보이는 호텔의 여장을 푼 다음 어떻게 해서 동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공산화의 비극을 남한에서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했다고 나중에 회고하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승만이었기에 그는 좌우합작을 한사코 거부하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점령군 소련의 일사불란한 지도와 감시감독 하에서 공산화가 사실상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1946년 3월 북한에 세워진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전격적으로 토지개혁을 실시했습니다. 3정보 이상을 소유한 지주들의 토지를 빼앗고 무상으로 분배하였습니다. 지주와 자본가와 지식인은 그들의 고향으로 추방되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남하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월남한 동포가 1948년 8월까지 무려 70만 명이나 달하였던 것입니다. 사실상 분단이 현실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분단을 향해 먼저 달린 것은 북한의 공산 세력이었습니다. 북한은 1946년 여름까지 전 공업시설의 90% 이상을 국유화하였습니다. 그 해에 김일성 대학을 세우는 등 전체주의적 동훈체제와 우상체제가 인민을 억누르기 시작했습니다. 1947년 말이면 북한에서 공산주의 체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한 좌우합작은 남한의 정치와 국민을 분리시키기 위한 정치적 구호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김구와 김규식은 좌우합작을 통한 민족 통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평양에 올라가서 통일을 위한 남북 협상에 참가했지만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공산 세력이 짜놓은 각본에 따라 움직였을 뿐입니다. 바로 그 협상 과정에서도 북한의 공산 세력은 소련의 지시와 승인하에 헌법을 제정하는 등 독자의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남한으로 돌아온 김구와 김규식은 끝내 총선거에 참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에 대한 반대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두 사람은 1948년에 건국된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해 12월 유엔 총회가 열릴 때 대한민국을 승인하지 말도록 그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의 책임하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 모든 과정은 그가 믿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조용한 기도 속에서 결정되고 결행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고문 로버트 올리브 박사의 회고에 의하면 그가 낚시를 하거나 전지를 하는 몇 시간은 거의 절반이 기도였다고 합니다. 그 기도로 그는 지혜를 얻고 용기를 얻고 결정을 하고 불퇴진의 결의로 추진하였습니다. 그것이 73세의 대통령이 된 이승만의 마지막 12년이었습니다. 남한의 총선거,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립, 대통령 중심제 정부 형태, 농지개혁, 국가보안법, 대통령 직선제, 양원제 국회, 지방자치, 귀속재산의 불화, 6.25 전쟁의 방어, 방공포로의 석방, 한미군사동맹, 자유시장 경제체제, 전후복구, 기초업의 건설, 교육혁명 등 그의 통치 12년에 이루어진 여러 과업은 이후 장기 지속하는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결정했으며 후속 세대가 고도 성장을 이루어가는 토대를 구축하였던 것입니다. 이승만이 기독교인으로 변신하는 것은 1899년 2월경이었습니다. 1894년 그는 선교사 아펜젤러가 세운 배제학당에 입학하였습니다. 당초 영어를 배워 정부에 무슨 쓰임새라도 있을까 하는 기대였다고 합니다. 거기서 그는 자유민주의 이념과 철학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선 이 나라를 미국과 같은 민주정치의 나라, 자유인의 공화국으로 만들기 위한 혁명가로 한평생을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는 협성해보, 매일신문, 제국일보와 같은 한국 최초의 일간신문을 발간합니다. 나아가 독립협회가 주관한 만민공동회에서 이 나라의 애국개몽을 위한 열혈 청년으로 활동합니다. 그러다가 고종 황제를 폐하려는 음모 사건에 연루되어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처음 6개월간은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두려움에 머물떠는 나날이었습니다. 목과 손이 무거운 형틀에 매인 나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감방의 문이 열리면서 간수들이 착고를 풀었습니다. 드디어 처형되는가 여겼습니다. 간수들은 착고에 매인 다른 사람을 끌고 나가 처형하였습니다. 그러한 생사의 기로에서 그는 문득 배제학당을 다닐 때 선교사들이 하던 이야기를 기억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는 설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난생 처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갑자기 캄캄한 감망이 환해지면서 이승만의 마음에는 더없이 큰 기쁨과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후 이승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를 이승만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까지 외국인에 대한 자신의 정오심과 의구심이 모두 사라지고 저들이 보배로 여기는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저들이 보배로 여기는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구나. 그 말을 저는 특별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바로 그 순간 이승만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독립의 인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자유와 독립의 인간은 부모, 가족, 친족, 부족, 민족으로부터 해방된 존재입니다. 자유와 독립의 인간은 원리적으로 세계인입니다. 감옥에서의 5년 7개월 동안 수많은 일을 보고 겪는 가운데 이승만은 자유와 독립의 인간으로서 그의 정치 철학을 완성해 가게 됩니다. 1904년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저술한 독립정신은 이미 완숙해진 자유주의 사상가로서의 이승만을 잘 보여줍니다. 제가 이승만을 알게 된 것은 지금부터 꼭 10년 전입니다.
2008년 7월 이승만의 독립정신이라는 책이 현대어로 번역되어 출간되었습니다. 번역자가 그 책을 하나 전해주었습니다. 무심코 그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저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나이 27세에 대학원에 들어간 이래 그때까지 30년간 줄곧 대학의 연구실에서 연구자로서 생활하였습니다. 그 사이 어느 교수도, 어느 선배도, 어느 동료 연구자도 이승만을 읽어보라고 권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독립정신이라는 책에서 충격을 받은 것은 바로 거기에 적혀있는 19세기 말 조선사회의 실상이 제가 공부하여 알게 된 그것과 동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승만이 추구한 자유와 독립의 정신, 그 자유민주주의 정치 철학은 그 논리의 구조에서 18세기 영국의 존 로크라든가 그 계보를 잇는 애덤 스미스의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규 대학 교육을 받지 않는 이승만이 감옥에서의 많은 독서를 통해 나아가 깊은 사색을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존 로크의 정치 철학과 애덤 스미스의 경제학에 도달하였던 것입니다. 이승만이 독립정신에서 서술한 19세기 말의 조선사회의 실태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10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양반이 온 인민 위에 걸터 앉아서 인민을 착취해 먹고 살았습니다. 양반집 자제는 재주가 있건 없건 벼슬을 했으며 허학과 주색 잡기로 한평생을 허비하였습니다. 상민의 자식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어도 출세를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소수의 양반 신분이 모든 것을 독점한 세상이었습니다. 상민의 입장에선 적당하게 가난하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이었습니다. 조금 열심히 일하여 재산을 축적하면은 양반 관료들이 온갖 명분을 붙여서 빼앗아갔습니다. 당시 조선을 여행한 영국의 비숍 요사는 양반 관료를 가리켜 면허받은 흡혈귀라고 했습니다. 상민의 아이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짓말이 그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온 하늘나라에 가득하였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말이 거짓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친구 사이의 말도, 심지어 부모 처자간의 말도, 임금과 신하가의 말에도 거짓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고 뺏고 빼앗기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최근에 어느 학자는 그러한 사회의 실태를 두고 국가가 해체된 흡수적 자연상태와 같다고 했습니다. 큰 고기는 중고기를 먹고 중고기는 송사리를 먹는, 먹고 먹히는, 거짓말과 사기가 넘치는, 허랑방탕과 주색잡기로 뼈가 녹아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하여 내 재산이 있어도 과연 내 것인지, 내 처자가 있어도 과연 나의 가족인지가 불명한, 그리하여 과연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조차도 의심스러운 가사 상태가 조선사회 19세기 말 당시 조선사회의 인간 삶의 실태였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승만은 다름 아니라 자유와 독립의 정신이 결여된 탓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인간이 자유인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귀정한 존재로 창조하였기 때문입니다. 귀한 자나 천한 자나 그 몸을 보면 하나같이 기묘한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며 그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소중하고 평등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기묘한 것들이 다 인간의 소중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인간은 이 자연의 노동을 가하여 그 생산물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근로의 주체이자 노동의 생산물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는 권리의 주체입니다. 누구도 그의 신체와 노동의 성과를 소유하거나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독립의 존재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심에 있어서 인간에게 골고루 나누어 쓰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자연과 자원은 인간들의 공유물과 같습니다. 나누어 쓰는 범위가 넓을수록 인간이 쓸 수 있는 물건은 그 양이 많아지고 그 질이 높아집니다. 서로 물건을 교환하게 되면 지식이 발전합니다. 서로 물건을 교환하는 것은 동시에 경쟁입니다. 경쟁은 남을 해코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앞서 성공하고자 하는, 스스로 이롭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승만은 이 경쟁이 없이는 학문도 장사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교환하고 경쟁하면은, 그리고 교환하고 경쟁하는 범위가 넓어지면은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지식이, 새로운 상품이 널리 개발되고 전파되니 이것이 곧 문명과 계하의 원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승만이 독립정신에서 피력한 자유의 정신, 독립의 정신은 동시에 평등의 정신이요, 개방이요, 교역이요, 축적이요, 진보의 논리입니다. 독립이란 무엇인가를 쓴 것이 독립정신입니다. 독립은 홀로 선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인간들이 서로 평등하고 개방하고 교역하고 축적하고 경쟁하고 진보하는 것, 그게 바로 독립입니다. 이승만은 이러한 문명의 이치를 가장 먼저 깨달은 지역은 종교개혁 이후의 서유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원리가 점점 전파하여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점점 자유롭고 점점 소통하고 점점 부유해지는 가운데 세계가 점점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흑인이든 황인이든 백인이든 모두가 하나가 되어 자유로운 세상에 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오늘날의 세계를 다녀보면 선진국이 바로 그와 같은 상태에 도달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승만은 놀랍게도 100년 전에 감옥 속에서 앞으로 닥칠 세계사의 큰 흐름을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자연을 창조하고 그 속에서 화목하고 번성하라고 내린 큰 법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날의 세계 주류 경제학의 정신세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세계 정치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세계 평화의 기본 원리입니다. 다름 아닌 칸트의 영구평화론이라고도 하죠. 그 영구평화론에 기초해서 지난 19세기부터 21세기 오늘날 이르기까지 세계는 한 걸음으로 평화와 번영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것이 지난 2, 3세기간의 세계사를 이끌어온 주류입니다. 바로 그 문명과 개화의 정신세계를, 바로 그 광명정대한 세계사의 주류를 이승만은 벌써 110년 전에 감옥 속에서 저술한 그의 독립정신이라는 책에서 설파하였던 것입니다. 나아가 이승만은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람을 가두고 남과 통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억누르는 국가는 해체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문명과 개화의 큰 흐름을 거역하는 민족은 결국 소멸하고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깥에 극락과 같은 세상이 있는 줄 모르고 대륙을 연결하는 전신과 전하가 가설되고 비행선이 나르고 기차가 달리는 그 세상이 있는 줄 모르고 내 것이 제일이라 하면서 울타리를 치고 외국 손님이 오게 하지 못하고 백성을 바깥에 나가게 하지 못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다소간의 압제를 써서라도 그런 상태는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9세기 말 폐쇄된 조선사회를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인들이 이 같은 이승만의 자유정신, 독립정신에 투철했더라면, 그에 담긴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였더라면 오늘날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인민의 노예 상태는 진작에 종식되었을 것입니다. 북한 동포를 노예 상태로 묶어두고 함께 평화공존한다는 것은 세계가 공유하고 그로 인해 번영하는 자유, 독립, 통상, 평화의 원리를 정면에서 거스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생각만큼 바보와 같은 반역사적인 생각은 없다고 하겠습니다.